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천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재환이라고 하고요. 원래 전공은 데카르트고, 17세기, 18세기 흔히 근대철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대철학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제 근대 철학으로 이제 오게 됐는데, 앞에서 학생들이 이제 중세 철학을 배웠는데, 중세 철학과 이 근대 철학은 가장 큰 차이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철학,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데카르트 전공자인데요. 그 데카르트의 유명한 이야기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라는 얘기인데,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근대 철학의 특징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데카르트는 흔히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왜 아버지라고 하냐면 그 유명한 말 때문인 거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의심스럽다고 할 때 그 얘기를 하려면 조금 성찰이라는 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데카르트가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성찰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성찰의 첫 번째 부분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첫 번째 성찰이 모든 것들을 의심하는 단계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햄릿이라는 아주 유명한, 선생님도 문학하시니까 햄릿에 대해서 좀 잘 아실 텐데, 그 햄릿하고 데카르트하고 비슷한 시기, 햄릿은 진짜 살았던 사람은 아니지만, 셰익스피어의 햄릿이, 데카르트하고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거거든요. 근데 햄릿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우유부단한 사람이잖아요. 아버지의 복수를 하려고 하지만, 이거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도 하면서 어떻게 결단을 못하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결단을 못하는 사람이냐 하면 그 당시 어떤 시대 분위기를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어떤 시대냐면 그 당시가 종교개혁의 시기이기도 하고, 종교개혁의 시기라는 거는 생각해보면 그동안 1000년 이상 내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내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던 시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천동설에서 지동설이 바뀌는 시대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내가 우주가 이렇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시대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새로운 지리상의 발견 같은 것들이 있어서 우리 유럽이 세계 중심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세계도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점점 알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떤 회의주의 같은 게 많이 있었죠. 그래서 몽테뉴의 그 수상록 같은 걸 보면 나는 도대체 뭘 알고 있는가. 왜냐하면 내가 믿었던 것들이 다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데카르트도 이제 첫 번째 성찰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진짜들이 뭐가 있을까?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진짜 알고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의심들을 거칩니다. 근데 그 의심들을 거치면서 내가 이게 다 꿈이라면 여러분 다 잘 알다시피 내가 꿈이라면 이게 내가 꿈이 아니라는 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내가 강의를 들으면서 혹은 지금 이 설명을 들으면서 저 말인지 막걸리인지도 모를 내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순간이 꿈이 아니라는 걸 내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죠. 예를 들면 꼬집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꼬집어 보는 그 꿈을 우리가 꿀 수도 있고, 그 인셉션의 영화처럼 우리가 내가 이게 꿈이 아니네 하고 일어나는 그 꿈을 지금 꾸고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사실은 모든 것들이 꿈이라고, 이게 꿈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없으면 꿈일 가능성이 있고, 꿈이면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도 다 거짓이 되니까 데카르트가 첫 번째 성찰에서 하는 일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게 다 꿈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꿈을 꾸는 누구는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는 말이 그런 의미에서 나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세하고 근대하고 뭐가 다르냐. 모든 것들이 의심스럽다고 하더라도 내가 존재한다는 건 확실하다는 겁니다. 근데 중세 같으면 이렇게 얘기 안 했겠죠. 모든 것들이 의심스럽지만 누가 존재할 거냐면 신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우리 근대에 와서 데카르트가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유는, 근대라는 건 나를 발견, 모든 것들이 다 의심스럽다고 하더라도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개인의 발견, 나라는 존재의 발견,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근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대 철학에서 가장 큰 특징은 나라는 존재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심지어 신도 나의 존재에 의존하고 있죠. 그 데카르트에 따르면
아니면 나라는 것들이 어떻게 중요한지를 제일 보여주는 거는 생각해보면 그 사회계약론 같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사회계약론은 뭐 잘 아시겠지만 결국 우리 사회가 어떻게 생겼냐. 우리 개인들이 그 계약을 맺기 때문이다. 근데 개인이 계약을 맺으려면 자기가 개인이 권리 담지자여야 되는 거죠. 본인이 개인이 없으면, 합리적이란 개인이 없으면 계약을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왜 홉스나 뭐 루소나 로크 같은 사람들이 왜 사회계약론을 근대에 가져왔냐? 그거는 우리가 계약할 수 있는 어떤 개인으로 탄생한 게 근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근대에서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 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건 일종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가는 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었다면 근대의 코페르니쿠스 전환은 신에서 인간으로 중심이 옮겨간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는 유럽에서 있었던 이성론과 그다음에 그 영국에서 있었던 경험론, 이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아까 얘기해 주셨던 데카르트가 대륙 이성론의 대표적인 철학자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아까도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데카르트 철학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저도 듣기에는 이제 이 사람의 아까 설명해주신 방법이 방법적 회의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신과 육체를 어떻게 분리를 했고, 이런 것들이 근대 과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그 데카르트의 철학을 아까 뭐 조금 설명했듯이, 데카르트에서 뭐 이렇게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데카르트의 아주 유명한 뭐 읽어보셨을 만한 책이 방법소설이라는 책이고, 그 다음에 뭐 가장 본격적인 철학서가 성찰이라는 책인데요. 성찰은 6가지 성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성찰, 두 번째 성찰,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찰, 네 번째 성찰, 다섯 번째 성찰, 여섯 번째 성찰,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방법적 회의가 나오는 부분이 첫 번째 성찰에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는 굉장히 뭐 이렇게 혼란한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당연하지 않게 되고, 혹은 당연하지 않게 됐던 걸 당연하게 되는 것처럼, 그 당시도 이제 이것보다 더 혼란의 시대였겠죠. 그래서 이제 회의주의가 팽배한 시대였는데, 데카르트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래서 내가 회의주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회의주의를 극복하려면 회의주의자들의 어떤 가장 극단적인 길을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시기에 도대체 내가 믿을 만한 거는 있을까? 내가 도대체 지식이라는 거는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했는데, 도대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게 이게 다 꿈이라면 지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면 나는 도대체 믿을 수 있는 지식에 뭔가 있을까를 이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성찰을 조금 상세하게 말씀드리면요. 그 첫 번째 성찰에서 데카르트가 3가지 의심의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감각 경험을 의심하는 단계인데요.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실 우리가 감각 경험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대부분은 감각 경험에서 왔잖아요. 뭐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가 지식들을 뭐 어디서 경험했거나 뭐 봤거나 뭐 이런 데서 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대부분의 지식들은 감각 경험에서 왔는데, 감각 경험은 때때로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친구가 저기 오는 줄 알고 누구야 하고 불렀는데 알고 보니까 뭐 아니라든지, 내가 잘못 봤네, 아니면 태양은 원래 진짜 큰 태양인데 우리가 보면 조그맣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우리 감각 경험들은 우리를 때때로 속인다는 걸 우리가 금방 알게 되겠죠. 아니면 신기루를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은 대부분 감각에서 오는 건데, 경험에서 오는 건데, 그러면 도대체 감각을 믿을 수 있는 건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카르트 어떻게 생각하냐면, 감각은 때때로 우리를 속이는구나. 그러면 내가 감각에서 오는 지식들을 믿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감각 경험은 때때로 우리를 속인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완전히 믿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아닐 겁니다. 예를 들면 때때로 신문은 오보를 한다고 해서 모든 신문을 믿어서는 안 되느냐? 그거는 이제 아닐 테니까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그럼 데카르트가 그걸 몰랐느냐? 그건 아닐 거예요. 근데 데카르트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 의심의 시대에 내가 의심할 수 없는
절대 의심할 수 없는 하나의 지식을 발견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나는 절대 의심할 수 없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얻고 싶어. 근데 절대 의심할 수 없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나한테 거짓말 한 번이라도 하는 사람은 안 돼. 근데 그렇다고 해서 364일은 잘해주지만 딱 한 번 의심한 거짓말 한 사람을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건 좀 이상하지만 데카르트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이게 나는 내가 얻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한 번 절대 의심할 수 없는 내가 평생 믿을 수 있는 그런 애인이기 때문에 남자친구 여자친구이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의심했으면 한 번이라도 거짓말한 사람들은 내가 믿을 수 없어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법적 회의라고 얘기하는데요. 왜냐하면 회의하기 위해서 회의하는 것.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방법론적 회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진짜 회의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의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심하기 위해서 끝까지 한번 의심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방법론적 회의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런 의심들의 과정을 거쳐서 살아남는 지식을 내가 진짜로 믿겠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단계가 감각 경험을 의심하는 단계죠. 아까 얘기했듯이 감각 경험 때때로 우리를 속이니까 내가 감각 경험을 믿어서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감각 경험이 다 의심스럽냐?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런 어떤 것들은 또 확실하냐면 내가 지금 여기서 말을 하고 있다든지 여기 책상에 앉아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런 옷을 입고 있다든지 이런 이 마이크를 차고 있다든지 이런 지식들은 내가 너무나 분명해서 의심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도 의심할 수 있는데 어떨 때 의심할 수 있냐면 이게 다 꿈일 수 있잖아. 데카르트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꿈일 수 있잖아. 이게 꿈이라면 꿈이 아니라고 내가 증명할 수 없다면 이게 꿈일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고 이게 꿈이라면 사실 여기 있는 내가 지금 이 테이블이라든지 이 마이크라든지 이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꿈에서 있으니까 가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교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수님하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꿈이라면 이게 진짜 존재하는 게 아닐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일종의 방법론적 회의죠. 내가 꿈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없으면 이게 꿈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염두에 두는 것. 이게 이제 방법론적 회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데카르트가 이건 좀 이상하긴 한데 데카르트가 그 다음 꿈에서도 의심할 수 없는 단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꿈에서도 의심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게 다 꿈이라면 하늘이나 이 땅이나 이 건물이나 이게 다 가짜이지만 존재하지 않는 거지만 예를 들면 수학적 진리라든지 기하학적 3+3은 6이라든지 아니면 삼각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의심할 수 없고 꿈에서도 의심할 수 없죠. 꿈에서도 삼각형은 삼각형이고 3+3은 6이니까. 그래서 데카르트가 그러면 이런 것들을 믿을 수 있는 건가?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속이는 신이 있을 수 있어서 속이는 신은 우리가 사실은 3+3은 8인데 내가 3+3을 생각할 때마다 6이라고 생각하는 속이는 신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속이는 신이 있다면 내가 꿈에서도 진리라고 믿었던 그런 삼각형이라든지 수학적 진리라든지 기하학적 진리 같은 것들은 다 의심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아마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신이 없다는 신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악한 신을 왜 이걸 가정하느냐. 근데 데카르트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방법론적 회의이기 때문에 이걸 흔히 가정법적 회의라 그러기도 하거든요. 회의를 극단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지금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악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증명할 수 없으면 악한 신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 그렇다면 세상에 정말 믿을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이 첫 번째 성찰에서 회의를 하는 그 단계를 흔히 이제 방법적 회의라고 이제 부르고요. 그 다음에 데카르트가 육체와 정신을 구분한 걸로 유명하죠. 그 성찰의 부제가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과 육체와 정신이 다른 것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선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육체와 정신을 나누는 것, 흔히 마인드라고 얘기하는 것, 우리 신체와 정신을 나누는 이유는 만약에 정신이 신체에 의존한다면 종교적 관점에서 그 당시에 그래도 종교는 있었으니까 종교적 관점에서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신이 육체에 의존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정신과 육체를 분리해야지만 육체는 썩더라도 정신은 영혼이라는 게 있어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걸 구분하려고 했는데요. 그게 어떤 신학적 동기라면 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17세기, 18세기는 과학이 굉장히 발달한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데카르트가 생각할 때 이 정신과 육체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정신은 뭐 생각하는 거라면 그 신체 혹은 뭐 우리 육체 혹은 뭐 물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다른 존재니까 육체가 없어도 존재할 수 있고 온전히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세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모든 사물들은 다 저기 영혼이 스며들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데카르트는 정신과 육체는 분리되어 있으니까 육체는 육체고 혹은 물체는 물체고 영혼은 영혼이지 이렇게 분리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그 두 개를 지배하는 그런 법칙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영혼은 물리적인 법칙에 지배를 받지 않게 되겠죠.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물리적인 존재들은 육체의 그 물리적인 어떤 법칙에 지배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물체의 지배를, 그러니까 그 물리적 법칙에 지배를 받게 되는 이 물체라는 것들은 다 똑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 법칙이 모든 곳에 다 적용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중세 때 따르면 뭐 식물이나 동물이나 이런 것들은 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각자 다른 법칙에 지배를 받는다면 데카르트부터 와서 근대부터 와서 이 물체는 똑같은 물체라는 측면에서 다 똑같기 때문에 동일한 법칙에 지배를 받고 따라서 이 법칙으로 지배할 수 없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이라는 게 이제 성립할 수 있는 거는 보편적인 법칙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근대에서 과학이 발전한 이유는 물체를 그냥 물체로 생각하기 있기 때문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왜 이렇게 근대에 이런 과학이 발전했느냐 이런 철학적인 어떤 배경이 없으면 설명하기가 좀 어렵겠다. 그래서 뭐 그 단순히 종교적으로 정신과 육체를 구분한 게 아니라 사실은 데카르트가 하고 싶었던 것들은 17세기, 18세기 과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바탕을 놓았다. 그래서 뭐 이건 유명한 갈릴레이의 얘기이기도 하지만 데카르트 또 이런 얘기를 믿었는데요. 자연은 수학으로 이루어진 책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적 법칙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뭐 어떤 존재든 이 물리적인 어떤 그런 법칙에 다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정신과 육체의 구분은 그런 측면에서 뭐 사상사적 가치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일단은 그 대륙에서는 이제 데카르트 중심의 이성론이 있었다면, 네. 그래서 이성 중심이고 사실 경험은 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영국에서는 완전히 다른 철학 사조가 생겨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경험론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 대륙의 이성론과 영국의 이 경험론이 어떤 지점에서 달라지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이제 각각의 이제 흔히 뭐 잘 알고 있는 그 대륙의 합리론, 레셔널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것, 뭐 보통 이제 철학책을 보면 합리론이라고 나와 있고, 뭐 때때로 이성주의, 뭐 이성론이라고도 뭐 이제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데카르트, 뭐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뭐 프랑스 출신이지만 뭐 네덜란드에 살았지만 아무튼 프랑스 출신이고, 스피노자는 네덜란드 출신이고, 그다음에 라이프니츠는 독일 출신이어서 흔히 대륙의 뭐 합리론이라고 얘기하고, 영국에서는 로크, 버클리, 그러니까 로크는 요즘 얘기로 하면 잉글랜드 사람이고, 버클리는 아일랜드 사람이고, 그 휴먼 스코틀랜드 사람이죠. 그래서 크게 뭐 그런 경우를 이제 경험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선 좀 조심스러운 거는 이 구분은 헤겔이 철학사를 만들 때 이렇게 임의적으로 구분한 거여서 뭐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데 뭐 그거를 이제 이걸 받아들일지 말지는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각각의 철학자들은 항상 너무 독특하기 때문에 이걸 묶는다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굳이 이제 그걸 따르자면 레셔널리즘, 그러니까 그 레셔널리즘은 말 그대로 라치오라는 거잖아요. 그 라틴어로 이제 라치오가 이성이라는 건데 이성을 중요시 여기는 사조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당시에 회의주의가 팽배한 시대니까 데카르트를 말씀드리자면 데카르트는 확실한 지식을 얻고 싶었던 거죠. 근데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경험은 어떤 건 경험이냐면 사실 뭐 제가 이렇게 이게 빨간색을 밖에 있는 사람이 빨간색을 본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는 빨간색과 뭐 교수님 보는 빨간색이 같은 빨간색인지 우리가 증명할 길이 너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감각 경험은 너무나 사람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감각 경험이 누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증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의심스러워지는 거죠.
사실은 인간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인간은 자기 자신의 감각에 이 뇌 속에서 프로세스되는 그 감각을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각자의 경험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는 다 다르기도 하죠. 그래서 그 데카르트나 뭐 스피노자나 라이프니츠 같은 사람들이 이성을 중요시 여기는 거는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정말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 없다. 확실한 지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 이거는 우리가 타고나는 지식들이 있다. 그걸 이제 본유관념이라 그러는데요. 그걸 뭐 innate ideas라고 얘기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개념들이 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이거 듣는 학생들도 알겠지만 그 우리가 수 3이라는 개념을 다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수 3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배웠느냐 생각해보면 뭐 물어보면 아마 뭐 부모님한테서 배웠을 겁니다. 유치원에서 배웠을 겁니다. 책에서 읽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미 수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그걸 가르쳐 주기가 너무 어렵죠. 예를 들면 뭐 그 지금 듣는 학생들도 알겠지만 주위에 개념 없는 친구들이 다 한 명씩 있잖아요. 근데 개념 없는 친구들에게 개념을 가르쳐 주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 개념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 왜 그런 개념을 왜 그렇게 개념이 없냐 하고 막 설명을 해주면 개념이 없는 친구들은 보통 야 그래서 그게 뭐가 문제인데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왜냐하면 애초에 그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수라는 개념을 타고나지 않았다면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수를 가르쳐 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색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면 세상을 색이라고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웠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런 식으로 모두가 비슷하게 보는 이유는 우리가 타고나는 개념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신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신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뭐 종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신이라는 개념을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내용은 다르더라도 그러면 이런 신이라는 개념은 타고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이 도덕법칙이라는 거는 조금씩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사회마다 어떻게 그렇지만 모두가 이런 도덕관념을 다 가지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아름다움이라 느끼고 뭐 추함이라고 느끼는 건 사람마다 문화마다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아름다움이라는 것과 추함이 없는 그런 그 사람도 없고 그런 그 문화도 없었으니까 이런 것들은 다 타고나는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은 이성이 우리에게 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인 지식이라는 게 가능하다. 사람마다 다르지 않은 보편적인 지식이라는 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애초에 이런 생각들을 했던 사람들을 합리론자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성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런 것 때문이고, 근데 경험주의자들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주의자들은 뭐 반대로 생각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에 신이라는 개념을 다 타고나면 우리가 어떻게 다 다른 신 개념을 가지고 있냐? 다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지. 왜 우리가 뭐 아름다움이나 개념을 타고나면 왜 아름다운 개념이 다 다르냐? 다 똑같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성이란 그런 타고난다는 거는 그런 생각은 허구고 진짜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식은 경험에서 오는 것밖에 없다. 증명 가능해야지. 그런 것들은 그냥 우리 뭐 요즘 학생들은 뭐 쉬운 말로 하면 그냥 헛소리인 거죠. 증명할 수도 없고 우리 타고났다는 거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과학적으로 가능한 것만이 우리가 설명 가능한 것만이 지식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러려면 지식으로 설명 가능한 거는 경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경험만이 혹은 경험이 지식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기준이다. 그 벽돌이다. 지식이라는 어떤 그런 건물을 쌓으려면 가장 기본적인 벽돌이 경험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경험을 중요시한다고 해서 뭐 이성을 중요시하지 않느냐, 뭐 그것도 아니고요. 이성을 중요시한다고 해서 경험을 중요하지 않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다만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 경험주의는 경험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성주의는 타고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재밌는 거는 우리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제일 먼저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걸 잘 생각해 보면 영국의 이런 철학적인 분위기, 뭐 증명을 중요시 여기고 증명할 수 있는 경험이 중요시한다는 거는 실험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거 아닌가. 근데 지금도 뭐 대륙에서,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수학이라든지 물리학이라든지 이런 과학들이 발달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생각해보면 경험 과학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이런 그 17세기, 18세기의 어떤 대륙이나 영국의 분위기, 사상적 분위기가 지금 21세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이게
그렇게 뭐 사소한 차이가 아니라 우리 어떤 인류의 역사를 바꾼 그냥 중요한 어떤 사상적 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긴 시간 동안 합리론과 이성론, 그 다음에 경험주의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요. 마지막 질문은 이제 중원대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당시의 철학이 지금의 지금 대학생을 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고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하나의 대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일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제 문제를 좀 이렇게 더 넓히면 도대체 철학이 저런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를 그런 뭐 헛소리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사상의 흐름들이 지금 우리 인류의 역사를 낳은 거니까 이게 뭐 나와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알면 이 빅픽처잖아요. 요즘 뭐 빅픽처 공부법 다들 빅픽처 많이 그릴 텐데, 근데 빅픽처를 그리려면 이런 큰 사상적 흐름들을 알아야 되고, 이게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아까 내가 모든 것들이 의심스럽더라도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게 근대의 큰 중요한 어떤 흐름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생각해보면 요즘 뭐 삶의 주인이 되라 이런 말 많이 하는데요. 그 삶의 주인이 되라는 게 사실 생각해보면 내가 나 자신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지금 21세기는 정신적 노예는 없지만, 그러니까 육체적 노예는 없지만 정신적 노예는 있을 수 있죠. 근데 노예라는 거는 생각해보면 자기 삶에 일어난 일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결정하는 사람들을 뭐 정신적 노예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뭐 중세는 세상의 중심이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그걸 맞춰야 되는 거죠. 근데 근대 철학에서의 중심은 나니까 그 기준이 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내가 다른 사람의 기준을 맞추려면 항상 내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이렇게 항상 내가 부족하니까 죄책감이 들고, 또 뭐 이렇게 누구한테 미안할지 모르지만 미안한 마음이 들고, 이런 생각들을 할 텐데요. 근데 내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뭐 이게 삶의 주인인 거죠. 그래서 이 근대 철학에서의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 역시 내가 중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의심스럽더라도 기준은 나다. 그래서 내가 기준이니까 옳고 그름을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그러다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옳고 그름을 한번 생각해보고, 저게 옳은 거구나, 저게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삶의 주인이 되라는 게 뭐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뭐 사회의 가치도 안 가지고 뭐 우리가 믿는 종교도 다 버리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내 스스로 결정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학에 있는 이유기도 하고 철학을 배우는 이유기도 하고, 뭐 근대 철학의 어떤 가치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성숙한 인간이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내가 중심이 되어서 어떤 것들을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는 거니까, 그게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거창하게 얘기한 걸 수도 있는데, 요즘 좀 쉽게 얘기하면 정말 우리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근데 그 삶의 주인이라는 거는 내가 나 자신이 되는 것, 내가 중심이 되는 것. 근데 뭐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해보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얘기해주고 싶고요. 그 중원대 학생뿐만 아니라 제가 가르치는 가천대 학생들한테도 얘기하는 거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한번 대학생이라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좀 길었죠? 네, 예. 감사합니다.